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세넷 정책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강원세넷 정책포럼은 코로나 시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토론회란 이름으로 준비했는데요. 1부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 협력 특별위원장이신 황호영 선생님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황호영 선생님을 모시고 강릉교육지원청 장웅성 장학사님, 강릉운양초등학교 곽경애 학부모님과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유튜브로 중계하는 만큼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은 강원세넷이 함께 고민하고 교육 주체,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세넷 정책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황호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황호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쓰고 있지만 지금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이따 토론회 할 때는 쓰고 하겠지만 지금은 벗는 거를 양해해 주시는 걸 알고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목이 미래교육 체제와 학교 자치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의에서의 키워드는 미래사회, 교육, 그리고 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가하자면은 지역도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4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도 골목길에 반딧불이 돌아다녔고요. 장작을 팔러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사회가 됐죠.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지금은 지능정보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 변화에 걸맞는 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거대한 개혁 조치가 있었습니다. 5.3.1 교육 개혁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5.3.1 교육 개혁은 한때의 개혁으로 끝난 게 아니라 1995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이후의 모든 정권들이 전면적, 부분적으로 그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육은 5.3.1 교육 체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5.3.1 교육 체제는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대한 개혁이지만 한마디로 규정을 드리자면은 실패했습니다. 산업사회에서의 중앙집중식 관료주의와 시장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였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의 맹아가 싹 텄습니다. 이거를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 차원에서 나타난 미래교육 체제 지향의 혁신교육으로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상당히 한국 교육은 거대한 전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일정하게 마련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틀어서 혁신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결국은 학교에서 시작해서 지역으로 또 교육청만의 노력에서 지자체가 동참하는 노력으로 또 학교 구성원만의 노력에서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그러한 시도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 자치 역량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체제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와 지역 교육 생태계가 새롭게 생성된 것이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으나 시간 제약상 이거는 설명을 좀 많이 생략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써 있는 교사의 자발성, 독려성, 학교를 생활 공동체를 일구는 차원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 혁신학교의 지금도 그 진행 중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혁신학교는 많지 않습니다만, 뭐 일부 학교들은 이제 그런 수준에 도달해서 한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 혁신교육지구야말로 혁신학교를 토대로 해서 한 발짝 더 나간 시도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고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교육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적인 주체와 실체로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촛불 시민혁명과 교육개혁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 등장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죠.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한국 교육에 거대한 혁신이 일어난 걸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런 기대에 부응을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절망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교육개혁의 물꼬가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전면적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구상과 체계적인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 차원에서는 요구를 결집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전면적인 교육개혁의 물꼬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아직 현 정부 내에서는 그런 흐름이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이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또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미래 사회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미래 사회에 대한 구상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얘기하려면은 미래 사회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시각이 현재 대두되고 있죠. 거칠게 보자면은 첫째는 그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의 문제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 또 한쪽에서는 사회 구조 변화를 훨씬 넘어서서 경제 사회 관계, 국가의 역할과 성격 전반을 바꿀 거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시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각자 잘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약간 우스개 비슷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겠는데, 대개 미래 사회를 얘기할 때 저 세 가지 시각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래 사회 담론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얘기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지를 좀 아시고 좀 들어야만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슈퍼 자본주의, 포스트 자본주의, 포스트 휴먼, 뭐 이런 식의 그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슈퍼 자본주의로 분류되는 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한 개혁보다는 약간 손질만 하면 된다는 그 관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포스트 자본주의 담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담론이 아닙니다. 현재의 체제의 문제점들을 좀 들여다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휴먼 담론은 좀 특이하죠. 특히 저 AI하고 인간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것이다 해서 상당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고 있는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앞에 그 두 가지 그 담론의 차이를 좀 들여다보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시각차를 보려면은 그렇다면 그 지능 정보 사회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넓게 보면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좀 먼저 좀 짚어보죠. 그래서 기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폭발적인 노동 생산성의 상승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이 고도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수준, 소비 수준의 고도화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행복감을 높여준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정체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생산성이 고도화될수록 사람이 덜 필요하게 되는 거죠. AI의 등장은 이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사라지는 뭐 일자리가 몇 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컬 커뮤니티, 지역의 축소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어 왔고 가족이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또 가속화됐고 환경 파괴가 가중되는 등의 많은 대가를 지불해 왔고요. 이런 상태가 더욱더 진행된다면은 인류 사회의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런 위기의식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들이 더욱더 이런 문제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이 이제 첫 번째 대응으로서 널리 예고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와 그것이 가져오는 산업 구조에 대한 대응은 이것도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행복해지면 된다는 식의 주관주의적인 생각으로만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산업 사회에서 좀 그 통했던 그러한 그 인력과 지식 교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그 지식과 학습의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종합과 창의적 재구성 그리고 소통과 학습을 협력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거는 531 교육개혁에도 상당히 반영이 됐고 또 우리나라의 최근에 그 2015 교육과정에도 그것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OECD 그 대세코 프로젝트를 보면은 지식, 실행 능력, 3의 태도들을 강조하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융합 그 교육과정 등 이 교육과정의 혁신을 경고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교육과정 혁신은 학교의 자율 민주적인 운영 체제라든가 관료제 극복, 지역교육 생태계들을 수행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수준까지도 많이 못 가고 있죠. 혁신학교라든가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과 결합해서 논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고용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대응, 이것이 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봅니다. 복지나 교육 등의 대인관계 영역이라든가 예술 문화 영역 등 사회문화적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삶이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 지역 생태계의 재성 활성화에 대해서 시야를 돌리지 않는다면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반쪽짜리도 못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사회 산업사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교육재정 확대와 연관해서 어떤 논의가 되는 걸 보십시오. 경제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줄어드니까 교육재정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계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좀 다른 것이죠.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런 패러다임이 통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국가 재정의 그 투입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드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리자면은 미래 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지점이 세 가지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어쨌든 간에 한국은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경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교육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고등 지역 교육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유라시아 평화 체제 구축도 이거와 연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틀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남북한의 평화 체제를 통해서 한국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고 이런 글로벌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면서 활로를 찾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그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산업사회형 일자리 소멸을 대체할 사회문화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좀 했던 것 중에서 시간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정책. 그 뭐 저녁 있는 삶이라는 얘기를 어떤 대통령 후보가 하셨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의 재분배, 개별 노동 시간을 축소함으로써 남는 시간을 재분배해서 이것을 지역, 가족, 커뮤니티, 자연, 사회공헌 등의 활동에 할애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문화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분야는 이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적인 자본을 투입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공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가 됩니다. 특히 교육, 돌봄, 문화예술이 더욱더 그런 것과 깊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굉장히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공공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죠. 경제적 패러다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회적 패러다임이 있어야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증여적 분배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복지 체제를 강화하려면은 증여적 분배 방식, 좀 소득이 높은 분들이 좀 많이 부담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열어야죠. 어떤 정치가든 세금 문제를 걸고 나올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로 뒷밥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용기 있는 정치가가 얼마나 될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역 공동체가 강화돼야 됩니다. 이런 제도 변화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회적 토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 공동체가 강화되는 것이 토대로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지점을 동시에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논의하는 걸 들여다보면은 글로벌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근데 또 아닙니다. 왜? 지역 차원이 그동안 너무 무시가 됐어요. 왜? 지역 차원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주의적인 관점 속에서는 지역은 비용으로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것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비용이 아닙니다. 낭비가 되는 비용. 비생산적인 비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누구나 다 같이 동참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와 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문제를 반드시 깊게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유럽에서 좀 앞서 나가는 사회들은 지역에 대해서 대단히 배려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그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그 구상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미래 교육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거칠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앞으로 얘기하면서 또 언급할 테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 체제 방향에 대해서도 좀 뒤에 좀 나오는데 몇 가지 지점들이 있죠. 첫째는 이제 그 유아동 청소년식의 공교육 보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흔히 유치원에서부터 공동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요 시기 동안에 보장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다듬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진로와 직업 선택 능력과 사회적 관계 역량 및 시민 의식의 강화라는 이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개인의 삶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 또 그 직업 교육과 고등 교육의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은 아까 그 글로벌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단절이 극복이 되고 개인의 삶 전체에서의 그 교육기회 보장, 특히 평생학습 체제를 지향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중앙 정부가 북지구 창구 지면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모든 국민의 힘이 실리는 그런 정책이 돼야만이 이러한 전환을 이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그 지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했는데 중앙 정부가 지역에 대해서 방향은 잡을 수가 있지만은 구체적인 지역의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로 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역량을 높이는 등의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공교육 교육시설, 공유 건축의 충분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를 그 학교 자체로서의 그 완료가 되는 그런 시설로 보면 안 되겠죠. 그 지역 시민사회 속에서의 학교 시설도 위치 짓는 이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은 마을 교육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것들이 밑받침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을 교육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기초 단위, 광역 단위 이러한 그 체제들이 밑바탕이 되면서 전면적인 교육 체제가 구축이 돼야겠는데 그 중심에는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께서 작년 한 OECD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 차원에서 미래교육 체제에 대한 중심 담론으로서 방향으로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그 방향으로서 우리는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듯이 할 줄 아는, 살 줄 아는 그런 역량, 개인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역량,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식, 융합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삶의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교육 과정이 현재의 그 중앙 집중식에 그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으로서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가 교육 과정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역적 차원, 학교 차원에서
그 삶과 교육 현장에서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이런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글로벌 차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지식 수입형에서 지식 창출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연구 논문의 98%가 그 서구의 지식들을 적당하게 요리해서 다시 이렇게 조합하는 식의 연구 논문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식 창출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고등 직업 교육에 새로운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형 고등 직업 교육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우리가 교육 중심 대학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이 현재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 거대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연결이 되는데 그 모든 대학이 연구도 아니고 또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지향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 위상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그 대학교의 기능 분할을 통해서 제대로 역할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 주권자로서 쓰도록 만드는 교육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게 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단위 중심 교육을 열어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 생활권 차원에서 다 열려야죠. 그리고 특히 생활 단위 중심 교육에서부터 그 맺어지는 이러한 기층 교육 거버넌스가 토대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언급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분절형 교육 시스템에서 생태교육 교육 시스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학교가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존재로서 지금 왔다는 것이죠. 학교와 지역사회가 단절됨으로써 이 삶의 문제하고 학생의 삶의 문제가 주변화되고 학생의 삶이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육 생태계의 중심에 학교가 위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삶을 온전하게 알아들이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생태계형 그 교육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학습 역량으로서 기본 학습 역량이라는 것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받을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사회의 양극화의 희생물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일정하게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평생 학습 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앞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다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앞에 나온 게 5가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부 학자들이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쌈박한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이 구현될까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정책이 그 구현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동력이 있어야 되고 실행 경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중앙 집권 정부 중심의 정책 시스템을 넘어서는 게 필요한데 크게 2가지죠. 하나는 지방자치 분권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또 마을 이렇게 가는 게 한 축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지자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교육지구를 축으로 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지방자치분권체제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만한 권한을 갖도록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분권체제라는 것은 행정체계를 넘어서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교육 거버넌 체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과 이제 학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그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미래 사회는 분권화와 생활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그래야만이 양극화와 사회 경제적 격차 또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사회의 지속성과 삶의 안정성,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산업 사회형 일자리를 대체하는 사회 문화적인 일자리 전면적인 출현이 지역 생활 생태계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문제하고도 맞물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바로 학교 문제가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이라는 틀거리 속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놓고서 학교를 고민해야 되고 미래 사회 전체 속에서 학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교육 거버넌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해야만이 교육이 미래 사회에 제대로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교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학교 밖에 교육력을 끌어들여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학교만 가지고는 교육의 질은 높아지.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가 지역 교육 생태계 일원이 되는 이 차원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 사고의 중심에 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연계시키고 학교와 학교 밖의 협력과 소통, 학교의 지역 교육 생태계 일환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의 문제 이걸 들여다보고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미래 학교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학교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다면은 미래 사회에서 학교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OECD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20년 동안 들여다본 그 시나리오인데 저 시나리오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참 의미심장하다는 걸 요즘에 더욱더 느낍니다. 현재 혁신학교가 주로 해왔던 게 저 학교 재구조화 모델이죠. 그런데 많은 혁신학교들이 저 학교 재구조화라는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여서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구심점으로서 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학습을 위한 중점 기원으로 학교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지역 교육 생태계 속에서 학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지역에서의 교육력을 끌어들여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저 학교 재구조화 모델에 너무 미달되는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그대로 사회적 구심점으로서 학습을 위한 중점 기관으로서의 학교라는 것은 지역 교육 생태계 속에서의 학교 역할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그 중심 지점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교육 개혁들이 쭉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학교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자면은
학교 교육 제사의 길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그 교육 개혁들을 그 상당히 리뷰하면서 상당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길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성공적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비전과 정부 방향 제시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 역할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정책을 그 내리먹임식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하고 전체의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되고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참여 또 학교에서의 그 교사의 전문성과 참여가 중심이 돼서 전반적인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 하는 식의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잘 분석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저변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 교육 공동체는 학교 공동체, 지역 교육 공동체, 우리로 치면 또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 이것들이 맞물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적 비전을 갖고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되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화하면서 자기의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 이 속에서 학교와 교직원의 자율성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이 학교와 교직원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학교에 갇힌 자율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지역 공동체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학교 자치 문제와 더불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치의 배경을 처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자체 현재 상황이 어떠냐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육의 특징, 교육 자체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보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불령 교육 자치로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교육 자치라고 한다면은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자치여야 되는데 단체 자치. 좀 약간 보자면은 지금 교육감 자치라는 뭐 말까지 나오듯이 좀 아직도 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자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 왔죠. 그리고 현재 광역 수준에서 자치는 좀 일정하게 형상화됐지만은 기초 단위나 학교 단위의 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감의 권한이 강력하여 지방의회 견제 기능이 좀 불충분한 게 아니냐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은 이양하는 것이 17개의 교육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또 뭐 이런 그 극단적인 그 반발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됨으로써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하는 한국 교육 자체의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지적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지형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 진보교육감 혁신교육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넘어서는 이러한 그 단초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교육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연계와 협력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그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또 학교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 그 기회와 폭이 확대되고 주민 참여 민주주의가 진척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국가교육위원회 그 설치 문제하고도 이제 맞물리지만 중앙 정부에 의한 전면적인 교육자치 설계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면은 아마 새로운 그 장을 열겠죠. 교육자치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교사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교육자치의 주체로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과의 그 연계와 협력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은 게 아닌가 하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학교 자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상 제대로 뭐 제대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여튼 보장이 된 교육 자치는 광역 단위 자치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학교 자치는
시도 조례로서 전 보장을 하는 방향을 지금 가지고서 많은 교육청들이 그 시도 조례로서 그 학교 자치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차원의 조례로서의 보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큽니다. 국가 차원의 법률 없이는 그 학교 자치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법률로 규정된 강력한 제도는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부분 형식화돼 있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가 전면적인 혁신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혁신 운동, 혁신 교육지구 사업, 마을 교육 공동체 성장 등으로 학교 자체에 새로운 주체와 동력이 형성돼 가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 학교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또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했는데 학교 교직원 구조, 학교 교직원 구성의 변화가 대단히 복잡 다양화되고 있죠. 이것들이 그 학교 내 소통과 협력의 구조를 교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학교 운영의 핵심은 여전히 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사의 역할이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좀 더 새로운 높은 수준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옛날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전반적으로 봐서 교사들 학교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전통적인 학교에 많이 머물러 있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역할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도 학교 자치 문제를 좀 전면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은 교사들의 전보 또 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지역성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학교 자체와 맞물려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학교 자체의 방향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학교 자치 구조를 일정하게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이 그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학교 자치 구조가 일정하게 실천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의 참여가 성장하는 공간이 돼야만이 학교 자치로서 제대로 저는 인정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자치 구조 형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학교 자치 조례도 일정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현행법 자체가 무슨 학교 내부의 자주조직 결성을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화되기 전에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자치 구조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혁신학교에서는 그런 노력을 보다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예.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학교 자치, 교육 자치 체제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치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학교 자치라는 것은 전반적인 교육 자체의 확립과 더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 교육 자치를 넘어 기초 교육 자치, 주민 교육 자치를 구현해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학교 자치가 제대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 교육 자치나 주민 교육 자치 제대로 안 되는데 학교 자치가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제 역할을 기능할 수 있을 거로 보는 것은 좀 저는 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필요한 것들이 그 교육지원청이 그 자치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도 학교 자치를 법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돼야 될, 진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교육 자치의 개념이 이제 도입돼서 현재 그 일반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 자치의 강화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 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흥 같은 데서 지금 그 선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 귀치가 대단히 그 주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지역 교육 거버넌 체제의 강화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치 체제라는 것은 그 행정과 관련된 권력들을 이제 그 위임하는, 넘기는 뭐 이런 의미가 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 자치 아니냐, 학교장 자치 아니냐, 교육장 자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 거버넌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부모까지 제대로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체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직접적인 구성원만 가지고 교육 거버넌스를 고민하고 교육 자치를 고민하는 단계를 더 넘어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의 참여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교육과정 등 지역 교육의 기획과 운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자치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의 지역화, 현장화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버넌 체제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가 학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역 교육 속에서 자기의 위상과 역할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미래의 그 학교 자치가 제대로 미래 학교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미래에 걸맞는 교육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하나는 그 교육 해정이라고 돼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연계 협력 강화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생 학습 체제를 생각하든 또 학교의 교육력만 가지고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일반 행정이 교육 행정과 연계 협력하여 교육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설계에 들어가고 그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건 대단히 필요하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직접적으로 보자면은 현재 정치권이 교육 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에 관련된 것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주면서 정책화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데 현재 그 교육청과 학교 또 학교 구성원의 힘만 가지고는 좀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이러한 그 교육 혁신의 요구에 합류하고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거대한 정치 사회적 그 힘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경우는 교육청과 학교의 힘만 가지고는 또 그들을 그 동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넓게 봤을 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교육 혁신, 교육의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고 지자체를 매개고리로 해서 일반 주민의 교육의 참여를 추진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연계 협력 강화의 문제는 학교 자치 문제하고도 결국은 맞닿아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대단히 좀 중요한 고리이고 또 하나 문제는 교육 자치 구조를 재설계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 문제와 동시에 우리가 그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분야가 광역교육청의 문제, 지역교육지원청의 문제, 주민교육자치 문제까지 동시에 우리의 시야에 놓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주민교육자치와 학교자치입니다. 학교자치는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자 계속 노력을 해야만이 학교자치가 빛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학교자치에 대한 요구들이 제대로 법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제에 좀 국민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새로운 교육자치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교육부를 중심에 놓고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서 새로운 그 교육 거버넌 체제를 전면적으로 설계하고 교육 자치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해야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부 황호영 선생님의 강연을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부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황호영 선생님, 우리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로나 시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토론회 2부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황호영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 협력특별위원장님과 김기수 강릉운양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장홍성 강릉교육지원청 장학사님, 그리고 곽경애 강릉운양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부터.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릉운양초등학교 학부모 곽경애라고 하고요. 아이들을 이제 혁신교육에 이제 몸담으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36년 반 동안 중학교 교사라고 지금은 퇴직한 후에 국가교육회에서 몸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영입니다. 네, 저는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교육 전문직으로 올해 6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학교 민주주의나 마을교육 공동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의에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소개 들어오셨고요. 네, 저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오늘 사회를 맡고 있고요. 저는 김기수 강릉운양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잘 놀고 잘 먹고 잘 배우면서 같이 살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는 강릉 날다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패널분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분위기를 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의는 제가 사회를 맡지만 자유롭게 대담 형식으로 조금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특히 황호영 선생님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쉬시면서 우리 장홍성 장학사님이랑 곽경희 학부모님께서 더 많은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대담을 나누다가 생각이 번쩍 났다, 그럼 언제든지 끼어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 참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란 말을. 그런데 학교 민주주의란 말이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선생님들을 제외하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은 학교 자치가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학교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학교 민주주의는 학교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주체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교육의 3주체다 이런 말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이제 학교나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아니면 뭐 교육부 위에서 이제 기관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학부모라는 자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 교육의 3주체, 교사, 학부모, 학생, 이 세 구성원이 동시에 같은 권리를 가지고 교육의 과정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 이제 학교 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론은 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관행상 학부모라는 존재가 그냥 학교에 봉사하는 존재, 뭐 그냥 뭐 시간 쓰고 몸 뭐 이렇게 품 팔아서 그냥 학교 교육에 그냥 좀 도와주는 존재, 그런 그런 위치에 있는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전 학부모들이 조금 더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게 학교 민주주의의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모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 과정에도 개입해 하신다는 말씀이 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은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떠한 배움을 한다, 그 이제 배움의 과정을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짜 주시고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그리고 학부모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바라만 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이제 주류였다면 아이들이 이런 교육 아니 이런 배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요즘은 그러니까 아까 황호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 좀 삶과 동떨어진 지식 말고 좀 이 아이들이 이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지혜가 좀 필요할까 삶에 좀 도움이 되는 배움을 좀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학교에 반영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학부모로서. 네. 좋습니다. 네. 학교 민주주의. 네, 장순 장사님께서는 학교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학교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교 민주주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떤 이슈를 갖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민주주의가 크게 어려운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학교 민주주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해서만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민주주의는 이제 왜 필요한지부터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민주주의는 지금 사회에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사실 굉장히 불안한 세대거든요.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불안이 높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원인들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기성세대들이 학교 교육 공교육 속에서 아마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그런 공교육의 경험들 때문에 아마 불안이 높은 사회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학교 민주주의가 그 학교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더 다양하게 주인공이 되는 학교로 만들 수 있고 좀 더 학교가 더 역동적으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교육의 3주체라는 말이 교육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정식화된 표현으로 되어 왔는데 이제는 좀 재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교육 기본법에도 보면은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만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4의 주체가 이게 바로 지역 주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좀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만 가지고 교육 주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주민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지역 주민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 하는 데까지 좀 시야를 넓혀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학교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이죠. 그 생활상에서의 어떤 그 민주적인 관계나 또 민주적인 문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언급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가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육기관이라면 제일 중요한 민주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일 핵심 고리가 저는 교육 과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지금 그냥 교육 자체가 일방적인 그 지식 중심에서 지식을 포함한 그 총체적인 그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라면 교육 과정이 그 학생의 삶을 온전하게 다 좀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교육 주체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그런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자면은 그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의 그 교사가 학교 민주주의 안에서 자기 전문성을 활용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좀 포함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우성 장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느꼈던 게 주인공이라는 말, 학교 민주주의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아이들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학부모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선생님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또 황호영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 사회까지 같이 다 같이 주인공으로 서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많은 학교 내에서는 아이들도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고 학부모도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고 당연히 지역사회는 학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또 다른 더 큰 문제는 선생님들도 주인공으로 주체로 서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교사 조직 사회, 교사들 관계 속에서 또 교사회 속에서 다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 민주주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다른 교육부나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말씀을 드렸고 황호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 자치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이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으로 이해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주인공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수행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나 봅니다. 그래서 역량들이 많이 부족하죠.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먼저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많은 교육 운동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 그 제도와 실천이 잘 맞물려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제도도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조례 차원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치와 연관된 국가적인 차원에 하고 그 지방 교육 자치하고 학교 자치, 지역 주민 자치를 일관되게 좀 시스템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제도들을 제대로 그 운영해 낼 수 있는 역량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학교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혁신학교를 필두로 해서 학교의 실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좀 더 노력을 좀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흐름들을 좀 더 연대하고 네트워킹해서 좀 더 큰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세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또 부모님들 또 황호영 선생님, 장우선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직은 사실은 더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민주주의가. 저는 그 이유가 많은 학교가 관료주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료주의 문화.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상명하달식으로 되는 학교도 많고요. 아직까지. 교장 선생님을 넘어서 교육지원청,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도교육청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 저희가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를 그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동체 문화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민주주의라는 것은 새로운 길이고 당연히 두려움이 앞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더 학교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한 가지씩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네.
학부모로서 또 교육지원청에는 또 장학사님으로서 또 황우영 선생님도 현재 위치에 계신 위치 또는 아니면 교사로서 경험해 보셨던 그것을 통해서요. 네. 저는 선생님으로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너무 얽매이지 않는 교육과정, 옆반에 얽매이지 않고 학년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선생님의 눈치에 얽매이지 않고 네. 마치 공개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수업을 하는 것인지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건지 옆반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저는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없는데 내가 학교에서 주인공, 다른 말로 주체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먼저 가져가는 게 학교 민주주의에 조금 더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다른 분들 생각은? 네, 학부모로서 이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제 가끔씩 치맛바람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열심히 이제 들락날락 하시면서 이제 내 아이의 이득을 위해서 내 아이만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학교와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학부모의 이런 어떤 학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내 아이 그리고 내 아이와 함께 지내는 모든 아이들이 같이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한 그 학교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좀 공공성을 띈 그런 행동이었으면 좋겠다. 학부모가 학교에 이렇게 찾아가는 행동이나 교사들을 만나는 행동 자체가 그래서 좀 그 자녀의 내 아이만을 위해서 내가 뭐 학부모회를 하고 뭐 학교 일에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마인드를 좀 버리고 이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지셨으면 그런 노력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 아이 하나 잘 키우기 바쁜데 다른 친구랑 싸워서 오면 속상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네. 근데 진짜 내 아이가 잘 크려면 내 아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잘 커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가 잘 클 수 있지. 독보적으로 내 아이만 혼자서 어떻게 잘 키웁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야지 교육 환경을.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학교 자치 구조를 형성해가는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실질적인 기구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어가는 명확한 목적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논의들을 모으고 의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그 민주주의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게 그 완전 제각각 얘기를 하고 제각각 추구하는 그 아노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학부모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부모회가 좀 제대로 기능을 하는 이런 수준으로 좀 높여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학부모들이 그 개별적인 차원에서 사고하지 않고 학부모들 내부에서의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는 이런 그 관행이 만들어져야 되고 학생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많은 학생회들이 그 형식적인 경우가 그 학생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직접 논의하고 의결한 것이 학교 운영이 어떻게 반영되는데 하는데 가면은 이게 확 막혀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이제 지역에서 그 주민회가 발전돼 가는 속에서 교육의 문제가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교육자치 문제까지도 좀 시야를 넓혀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학부모는 그 학교에서 학생을 그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낸 입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서도 그 학부모는 그 지역에 계속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결국은 학부모로서의 의식만 할 게 아니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 자기 주권, 교육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이런 시각을 갖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사 입장에서는 저는 무조건 교사들의 교육 공동체, 그 속에서 일정하게 그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사회를 만들어가고, 학부모회는 학부모를 만들어가고, 학생회는 학생회를 제대로 만들면서 또 기존의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제대로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학부모는 학생을 자기 자녀를 그 학교를 보내서 졸업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학교에서의 어떤 그 활동들을 더 기반으로 해서 좀 그 지역에서의 교육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더 갈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는 게 실천에서 제일, 학교 민주주의와 연관한 실천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마 문화나 풍토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새로운 문화나 풍토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려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연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수는 기본적으로 그 연수를 이수한 사람의 머릿속이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연수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좀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연수를 받는 순간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다가 사실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면 사실 그게 전부 휘발성이 높아져서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학교 민주주의는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요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연수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 커뮤니티를, 교사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것들을 서로 잘 연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일종의 연수라면 연수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책의 수행자의 역할이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문화나 풍토를 형성할 것인지를 토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생성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수 할 때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교원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 장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나 풍토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다른 차원의 연수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여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그들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그들을 조금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풍토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네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요. 네. 근데 학부모회라는 조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전에는 저희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쩌면은 자발적으로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가 조금은 학교장의 견제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학부모의 활동을 보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많은 힘을 주려고도 하고요, 실제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도대체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골머리를 썼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처음에 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학교에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을 조금 우리 박병희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 법적인 기구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운영위보다는 학부모 회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에 이제 조례로도 이제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법적으로 조금 이제 지위를 좀 얻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그냥 학교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관행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학운위에 좀 관심이 적어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회의를 11시 반에 잡는데요. 12시가 점심시간인데 30분 만에 그냥 의식적인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회의 날짜를 좀 충분히 미리 잡아서 좀 토론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도 했지만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가면은 이미 이제 학교에서 이미 이제 다 짜놓은 이제 그 회의 안에 학부모는 참여해서 심의만 하는 거죠. 그냥 오케이 오케이 확인하는 그 과정만 거치면 이제 회의에 거의 이제 대부분이 완결되는 구조라 뭐 학부모가 정작 참여를 하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운영위 자체가 이게 무슨 학부모 역할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그냥 가서 그냥 눈도장 찍고 그냥 결제만 해주는 그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가 뽑히는지도 몰라. 누가 위원으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은 학운위의 존재를 알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충분히 학교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되게 교장 교감쌤을 귀찮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약간 가시가 박히고 있나 봐 학교에서 존재. 그래서 본인은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난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갈 거다 이러면서 이제 벼르고 있는데 많은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을 이 운영위 안에서 좀 더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심의만 하는 기구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관심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처음 시작이 학부모 주도 뭐 요구도 있었겠지만 학교 주도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역할이 많이 상실되지 않았을까.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님들도 그것의 의미나 의의를 잘 공감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학교에서 주체로서 서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 황호영 선생님께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교육 주체들이 서로 회, 즉 연대를 하고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진정성과 좀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는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의 문제.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학교는 현재 선생님들이 관계를 쌓을 수 있게, 학부모들이 관계를 쌓을 수 있게, 아이들이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상황인가? 네. 교육 주체 간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본인이 직접 겪으셨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모여서 무언가를 작당 모의했던 경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장홍성 장사님 혹시 없으세요? 작당 모의했던 경험이? 지금 주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주체들 간에 약간의 벽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벽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가 공교육에서 내재화된 것들로 눈에 안 보이는 허상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허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주체가 돼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남한산 초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남한산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배움과 나눔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좀 주체가 돼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배우고 또 그것들을 나눠서
동반자적인 관계로 잘 인정을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아까 곽경혜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대부분 학교의 학원의 현장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그 주체들 간의 연대를 위해서는 학교가 처음에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호영 선생님께 지금 유튜브 댓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거 연관해서 네, 저희 유튜브에 댓글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황호영 선생님께 조금 이어지는 질문이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학원이도 그렇고요. 학교 내에서도 뭐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이름도 있지만 학교 민주주의에 좀 절차적, 형식적 실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의의나 효력이 별로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한 극복 방안이 혹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서 구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게 뭔가를 좀 더 생각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연관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의 분권화, 자율화를 핵심 화두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화, 분권화는 결국 그 학교 민주주의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즉 자율화, 분권화, 자율화라는 것을 실제로 그 지역 단위, 학교 단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완전히 좀 그 형식상의 제도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학교 구성원들 또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 민주화를 요구해 왔고 또 학교 자체를 요구해 왔다면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데 하는 질문이 지금 던져진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학교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국가교육과정으로 된 게 아주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이 지역화되고 현장화되는 핵심 고리로서 보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그 구체적인 학생의 삶과 그 지역에서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는 교육과정이라는 지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 하는 진정한 고민이 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각 교육 주체들의 분절적, 분업적 실천을 통합해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는데 저는 교육과정이라는 핵심 고리가 생긴다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결국은 그 모든 절차라든가 실천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사실은 학교 민주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가 하는 것들이 막연했다면은 앞으로는 바로 교육과정이다. 학교 교육과정이다. 또 시군구 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의 교육과정이다. 시도 차원의 교육과정이라고 명확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자체 분권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이 교육과정을 결국은 모든 그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서 만든다는 이러한 그 지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새로운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교육 담론으로서 교육과정의 분권화, 자율화, 교육과정의 지역과 현장화라는 화두가 던져졌다면 현장 실천 주체로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교원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들이 각각 분업적으로 각각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아까 장 학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시켜주는 뭐 어떤 연결고리, 교사와 학부모가 특히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저는 그거 소통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들과 대화 나누고 얘기 나누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게 됐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근데 만나지 않으면 그냥 부모들끼리, 교사는 교사들끼리 아무리 자기네들 위치에서만 얘기를 해본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많은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학부모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시골 학교에서도 근무해 본 적도 있고 읍면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학교들을 자세히 보면 작은 학교라서 사실은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작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그들끼리와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지역을 리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역의 일원이 아니고 학교의 교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깝고요. 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주는 것도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를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에 올라온 다음 질문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학생회나 학부모에게 작지만 성공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학교가 먼저 손을 내밀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례가 있는지라고 물어보실 문제가 아니라 사례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사례는 만들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이만주 선생님 그에도 올라와 있는데 학교는 벗어나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역 주민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 면에서는 학생의 구체적인 그 삶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은 결국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그 교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만이 결국은 그 좀 시야가 학교가 지금의 그 기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그 참여를 보다 좀 더 추진하기 위한 가장 핵심 고리도 그 문제가 아닌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사의 역할을 얘기하기 앞서서 문제는 이제 교사가 지금 부족하다고 자꾸 지적되는 그 지역성의 문제를 그럼 교사들은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하는 얘기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그 지역성을 강제하기 위해서 교사의 지방 직화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그 과도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 교사들의 그 내적인 동기들을 그 외적인 어떤 그 강압적인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너무 지나친 얘기고, 교사의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교사 스스로도 좀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교육에서의 지역성이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대단히 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학교 중심 또는 그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일관하는 것은 이제 미래학교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좀 고민하는 게 그 교사로서 좀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또 교사의 그 변화를 가져오려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박대원 선생님께 말씀드리자면은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사례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고, 이만주 선생님께서는 그 교사의 지역성 문제를 좀 강화하기 위한 이런 방도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역으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학부모회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학교가 먼저 손을 내민 사례가 있느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운양초등학교가 약간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연초에 교육과정을 주로 교사회에서 만들죠. 그렇죠. 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죠. 반에서 그냥 혼자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도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함께 대화를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일반 학교는 많지 않죠. 네, 많지는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운양초등학교라는 곳은 매년 이제 2월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라는 시간을 정해서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함께 배웠으면 하는 과정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제 토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그 교육 과정들이 연중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또 반 모임이라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을 통해서 피드백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어떤 교육 과정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교사회로 이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어요. 소통의 그 길이 이제 매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학교이면서 이제 혁신 교육을 좀 지향하는 학교라면 뭐 이 정도의 소통의 길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도 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게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작은 학교, 운영초등학교에 있지만 큰 학교에 있을 때는 2번 정도 뵀던 것 같아요. 공개 수업 때 1번, 거의 눈만 마주치고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상담 주간 때 그래서 학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의 성적 고민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 내가 아이들의 삶을 고민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과 함께. 그 기회는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어떻게 자주 만나야 될까? 어떤 미끼를 던져야지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핵심은 우리 황호영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교과서를 그대로 잘 가르치면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는가?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았을까? 교육과정을 잘 소화했을까? 답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과정이란 아이의 삶에 녹아있는 문제이고, 아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른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인데, 그거를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또 나아가서 교육과정 전체를 지역이랑 같이 풀어갈 때 더 나은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바로 네, 유튜브 처음인데 이런 거 너무 신기하네요. 네, 곽경희 학부모님께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는 여전히 계몽, 동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체화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몽의 대상이 되지 않고 스스로 계몽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깨우침, 뭐 또 스스로의 자각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누군가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깊은 대화를 통해 뭐 이렇게 좀 변화되고 성장할 수도 있으나, 그 참 스스로 많은 책을 보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생각을 깨우치는 방법. 슬픈데요. 참 그런 애가 되게 참 근본적인 문제라서 참 그렇습니다. 네. 학교에서 마주하는 학부모님들을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그 학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 잘 키우고 싶은 거. 그 내 아이 잘 키우고 싶은 것을 조금 계몽의 씨앗으로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을까? 내 아이를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이랑 같이 손을 내밀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또 그리고 공동 육아를 하는 분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아이를 같이 키우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 교환이 돼서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일단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뭐 이제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저희가 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계몽이나 동원의 대상이 안 되고 아마 학교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과 학교가 굉장히 크고 부담스러운 존재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한 학부모님들 단체와 학교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가장 먼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형성. 네. 교사는 제 생각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좀 학부모님들을 더 마주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부모님들도 또 아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유튜브 질문이 없어서 미리 준비한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저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은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교육과정을 조금 더 교사에게 또 지역에게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나눠주는 것. 하지만 이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로 지우되면서 수능이라는 네, 커다란 장벽이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교육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저도 초등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유롭거든요. 이 아이들이 마냥 행복한 모습이 좋지만 가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으면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근본적으로 학부모들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교가 정말 쉽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학부모들이 이 학교는 공부를 시키지 않는 학교라더라 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아직까지 참 그런 서열화된 그런 어떤 교육 체제에 아이들이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이라 학부모들의 의식을 정말 깨부수지 않는 이상에 참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경쟁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부터 좀 인정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그 수능을 중심으로 대입 체계에 대한 접근 자체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해서 단계별로 이것을 어떻게 좀 한치 한치 넘어갈 것인가,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긴 구상은 없이 그냥 반발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는 대정요법식으로 좀 자꾸 돼가는데 일단 그게 현재 필요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그 요구가 과연 단일한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좋은 대학교, 세칭 얘기하는 인류대학교를 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몇 %나 되는 거죠. 전체로 일부입니다. 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 또 다른 학부모들, 학생들은 다른 요구와 또 미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시에 뭉뚱그려서 대응해 가는 지금까지의 그런 대응이 과연 맞는 대응이었는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그 고등 직업 교육의 그 변화의 문제하고 연동해서
그 수능이나 하는 대입시 문제를 더 넘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부각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가야 되는 정말 복잡다단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황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은 아마 사회 구조적인 개혁이나 변화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곽경애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 의식개혁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의식개혁이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들이 작은 성공적인 실천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작은 성공 실천 사례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않고도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실천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면 그것들이 힘이 돼서 나중에 사회 구조적 변화까지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천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다 돌아가셔서 사례 하나를 계속 만드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구조적인 문제도 맞지만 우리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문화를 찬찬히 바꿔 나가다 보면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학교 자치가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예, 그럼 아주 단순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가중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뭔가요? 업무 가중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가 자꾸 늘어나서 교사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교 자치가 불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지,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학교 자치가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한 본질적인 업무라고 생각한다면은 가중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요. 기존의 비교육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들이 그대로 온전한 채 또 학교 자치에 관련된 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건 맞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 자치가 본질적인 업무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잡무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가는 비교육적인 업무를 없애가는 이런 노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학교 자치와 아마 교사의 업무 가중 문제는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화두로 지금 많이 학교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두 개가 사실은 각각의 필요성이 있지만 두 개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학교 업무 정상화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실현이지만 학교 자치의 가치가 좀 더 우선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무 정상화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학교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업무라고 보고 정책의 수행자라는 입장이 아니고 주인공이라는 입장으로 좀 학교 자치라는 말의 함의가 그런 거잖아요. 주인공이 돼서 학교가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운양초등학교에 가서 처음 했던 실수에서 선배 선생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제 젊은 쌤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학교 업무 많냐? 업무 많아?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친구한테 아니 운양초등학교 업무 하나도 없어. 이랬다가 교무부장 우리 선생님도 혼이 났어요. 왜 선생님이 업무가 없냐? 잡무가 없는 거지. 업무는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학부모 만나는 게 업무 아니냐.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혼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고 또 학교 업무 정상화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업무 정상화 이퀄 교사의 전문성 신장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과연 학교 업무 정상화가 지향하는 게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머물러야 될까?
아니면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조금 대화를 나누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딱 배움이 일구어졌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소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오늘 첫 번째 강원 세네 정책 포럼이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소감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늘 자주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자리가 좀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 아니면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가 한 사회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사들의 시야가 좀 더 넓어져서 미래 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속에서의 교육의 변화를 논하고, 또 이 교육의 변화를 교사들 사이에서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교사들의 논의가 전개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학교 자치 문제를 볼 때도 학교 내 자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 교육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좀 생각하는 이런 수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미래 교육과 연관해서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교사들이 좀 자기 성찰이 더욱더 필요하고, 어렵지만 좀 더 본래 교사의 위상이 교육에서 높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정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토론회장을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내에서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요즘 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좀 더 연대해서 좀 더 많은 성찰을 이뤄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짧게 해서 말씀드리면, 네, 정신없네 사회보래요. 답변하래요. 네, 뭔가 코로나19 이후로 학교 민주주의가 많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소통이 있어야 되고 소통은 만나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교 민주주의도 많이 망가지는 것 같다. 또 팬데믹 사태가 선언된 이후로는 우리가 너무 교육부나 교육 쪽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학교 단위 내에서.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반성이 있고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가 오프라인으로는 소수가 모였지만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광장이 꼭 오프라인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배움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앞으로 강원 새로운 학교 강원 네트워크에서는 강원 교육정책 포럼을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열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교육 주체들과 시민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